예, 안녕하세요. 아까 남세동 대표님께서 키노트 끝내실 때 AI 겨울 온다는 사람들 소리 믿지 말라고 해가지고 좀 많이 찔리긴 했는데, 뭔가를 까는 것보다 뭔가를 빠는 게 저희 그 중이병 관종 멘탈에 좀 더 부합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발표 주제를 맡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뭔가 유용한 것을 배우고 갈 것이나 이런 것들은 기대를 하실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히려 발표를 들으면 이제 분노, 회한, 절망, 혼돈, 파괴, 망각 그런 기분들이 이제 드러날 수 있는 이야기를 저는 하려고 해요.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그래프거든요. 이제 가트너에서 매년 내놓는 하이프 사이클 그래프죠.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을 하는가에 대한 그래프인데, 작년 2018년에 나온 그래프인데 보시면은 딥러닝은 딱 저 위에 있습니다. 가트너에서 이 하이프 사이클을 정의할 때 어떤 프레임워크를 세우냐면은, 기술이 있으면은 버블이 끝까지 끼었다가 아주 사람들이 그 기술에 열광을 했다가 실제 그게 산업에 적용되는 게 생각만큼 나오지 않아서 갑자기 푹 꺼지죠.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는 느낌으로 약간 평지에 이제 도달하게 된다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기술들을 보고 있는데, 보시면 딥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롤러코스터 꼭대기에 다다랐죠. 이제 밑으로 내려올 거라고 같은 쪽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철을 밟은 기술들을 몇 가지 보면 여기 비트코인 블록체인 있죠. 비트코인 아니고 블록체인. 그리고 보면은 AR이 지금 거품이 꽉 빠져가지고 이제 다음 평지에 다다를 때가 되었다. 이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기술들을 한번 찾아보면은 퀀텀 컴퓨팅, 얼마 전에 이제 양자호 월석 그런 가슴 뛰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겠고, 아니면 엣지 AI라고 해가지고 요새 모바일이나 아니면은 좀 IoT 기기들에서 어떻게 우리가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I를 융합시킬 수가 있을까 하는 이제 연구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혹은 이제 정말 진짜 인공지능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딥러닝에 대한 트렌드가 이제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보면은 과연 어떤 것에서 이 거품이 꺼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희 발표의 오늘 주제고요. 그래서 한 세 가지 방향에서 저는 이 주제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결국 부채인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의 부채, 두 번째는 기술의 부채, 세 번째는 사람의 부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모두 다 100%제 개인 생각이고 이제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조직도 저는 대표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이제 자기 설명회를 드리자면, 일단 문성합니다. 저는 영문과 출신으로 이제 여러분 앞에서 AI는 멸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고, 수능도 3번이나 봤고요.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이나 리서치 엔지니어를 시작하게 된 거는 퀀텀 서프라는 이제 그 회사에 같이 합류를 하게 되었었는데, 여기서는 머신러닝을 사용을 해가지고 해외 선물 가격을 예측하는 그런 금융공학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첫 비트코인을 2015년 11월에 샀는데, 이때 비트코인 환율이 1비트코인당 40만 원이었어요. 잘만 됐으면 지금쯤 몰디브에서 이제 모히또 한 잔을 이제 드립하시면서 석양을 감상하고 있겠지만, 뭔가 저한테는 이제 경제적인 이런 것들이 좀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어서 비트코인은 청산을 하고 회사도 이제 메디컬 쪽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딥바이오라는 회사에서 CNNU의 컴퓨터 비전을 사용을 해가지고 전립선 바이옵시 이미지에서 암이 있는 부분들을 추출하는 그런 연구를 했었고요. 근데 그 와중에 비트코인이 2017년에 2천만 원을 넘게 되죠.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구름 위를 뚫고 이제 치솟는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서 미래는 클라우드다. 그래서 현재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AI, ML 그리고 빅데이터 어널리시스 관련 제품들을 지원하는 엔지니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부채의 이야기인데요. 데이터 사이언스 굉장히 핫하고, 저희 지금 텐서플로우 코리아 페이스북 그룹 같은 걸 보면 벌써 이제 사람이 10,000명을 넘어섰어요. 오히려 파이썬 코리아보다 지금 회원수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굉장히 개발이란 것보다 ML이 훨씬 더 핫해진 주제가 됐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리서처라고 하면 가지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죠. 굉장히 힙한 사람들이 굉장히 패셔너블한 직업이다. 막 연봉 몇 번 넘어가고 굉장히 수평적인 님자 호칭 붙이는 조직 문화에 자율적인 출퇴근, 뭐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제공이 되는 그런 환경에서 연구를 하고, 굉장히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그런 선봉장 같은 느낌으로 이제 정말 환상적인 일들을, 멋진 일들을 하고 있는 걸 저희가 상상을 하죠. 하지만 저희가 느낀 현실은 좀 이런 쪽에 가깝죠. 저희도 이제 딥바이오에서 일을 할 때도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구글은 작년에 다이어베틱 레티노패시, 당뇨성 망막 황변증에 대한 논문을 만들었었죠. 거기에다가 인공지능으로 이제
이게 얼만큼 병이 진행이 되었는가 이런 연구 결과를 한 논문이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결국 데이터를 어떻게 모았냐예요. 60명의 의사를 모아다가 데이터를 레이블링을 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다 돈을 줘가면서. 그러면서 실제 모델은 뭐 했었냐? 그냥 인셉션 V3 썼어요. 데이터의 중요성이 좀 실감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딥바이오에 있을 때도 전입선 연구를 하는데 아무리 이제 리서치 엔지니어라고 해도 자기가 만든 클래시파이어가 정말로 잘 동작하는지 알 수 있으려면 직접 병리 이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핵인이 강한 게 이제 암이고 이거는 왜 얘가 어렵게 잘 할 만한 못하는지 왜 이런 에지 케이스들이 생기는 걸 이해를 하려면 결국 데이터를 이해를 해야 되고 결국 깨닫게 되는 거는 아무리 모델을 조작하는 것보다 데이터를 내가 더 열심히 레이블링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끌어내는 게 더 빠르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이제 현자 타임 구간이라고 불렀는데 인턴분들이 항상 오시면 부푼 꿈을 안고 가슴 벅차게 이제 회사에 오셔요. 나는 이제 다음 인셉션을 만들겠다, 다음 CNN을 만들겠다, 새로운 캡슐넷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시는데 실제 들어오게 되면은 레이블링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고통을 겪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기사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숙연을 해줘요. 오른쪽에 보시면 어떤 거냐면 똥을 싸고 그걸 사진을 찍으면 당신이 대장 건강이 어떤지 알려주는 기술입니다. 오늘 왼쪽을 보시면은 성인 남성이 소변하는 소리를 녹음하면은 당신의 전립선 건강이 어떤지 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이런 거를 보면 다 누군가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남이 싼 똥들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남들이 이제 화장실에서 내는 소리를 열심히 들으면서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시켰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이제 굉장히 숙연해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좀 엣지 케이스만 제가 가져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5년 전에 국내 이제 모 채팅 서비스가 있었어요. 거기서 AI 조직을 신설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거기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 거기 가면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채팅 서비스에 사진이 올라왔을 때 랜덤 세팅이었어요. 사진이 올라왔을 때 이게 정상 유저가 올린 사진이냐 아니면 성인 남성이 옷을 다 벗고 올린 사진이냐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거기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벨링 이제 굉장히 힘든데 그 힘든 데이터 레벨링을 그래도 좀 더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꿀팁을 전해드리자면은 물속에서 데이터 레이블링을 하면 좀 더 편합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아무도 당신이 흘리는 눈물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술의 부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케글 파운더가 말씀을 하셨죠. 데이터 사이언스에 드는 시간의 80%는 데이터 클린징을 하는데 소모가 되고 나머지 20%는 그 데이터 레이블링에 대해서 불평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 저는 이제 20%의 시간이 실제로 이제 열정 가득한 사람이라면은 불평한데 소모되지 않고 GPU 드라이버를 설치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고 믿습니다. 이 15년에 벌써 나온 논문인데요. Hidden Technical Debt in Machine Learning System, 머신러닝 시스템에서의 숨어있는 기술 부채라는 논문입니다. 보시면은 머신러닝 시스템에서 얼만큼 머신러닝이 차지하는가 이 볼륨 비율을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 가운데 까맣게 있는 것이 ML 코드의 비율이고요. 다른 데 보시면 모니터링, 서빙 인프라스트럭처, 데이터 콜렉션, 파이프라인 짜는데 이런 데 오히려 굉장히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쉽게 놓치고 지나가는 것들은 이제 이쪽으로 커리어를 하는 연구자들도 그렇고 VC들도 그렇고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너무나 반짝반짝하는 신기술이 나왔는데 이런 많은 오버헤드가 따라간다는 것을 쉽게 인지하지 못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만약 저희가 ML을 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ML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자칩 안에 있는 감자의 비율보다 낮다면 한번 다시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런 기술 부채가 생기는 건 요새는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CNTK, 케라스, 텐서플로우도 이제 2.0으로 올라가고 파이터치도 1.0이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빠르고 쉽게 파이썬 코딩을 심지어 그렇게 막 잘하지 못해도 이제 멀티 프로세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모델을 짜고 실험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왔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는 제가 케라스나 텐서플로우나 제가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에서 살짝이라도 번져선한 새로운 기능을 만들고 싶다. 예를 들어서 컨볼루셔널 커널에 살짝 기능을 비틀어서 뭔가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이러면 굉장히 잘 될 것 같아. 이러면 갑자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희가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한 발짝만 넘어가는 순간 굉장히 기술적인 난이도가 급상승을 합니다. 여기다가 이걸 GPU로 가속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더 힘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특별하게 텐서플로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 2분 만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파이토치와 다르게 텐서플로우는 그래프 기반 네트워크이죠. 그래서
이제 세션을 만들고 그 세션 런을 하면은 그래프가 열심히 컴파일이 됩니다. 컴파일이 돼가지고 모델 구조와 함께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메모리로 적재가 되고 여기서 투명한 요정이 뿅 하고 튀어나와서 제프딘에게 그 데이터를 들고 가고 제프딘이 이걸 암산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의 컴퓨터의 메모리에 적재를 해놓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GPU는 그럼 왜 비싸게 돈 주고 쓰냐? 그런데 GPU로는 비트코인을 채굴 해가지고 요정한테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텐서플로우는 제프딘에서 서비스다. 이런 식으로 인이행을 해도 우리는 충분히 텐서플로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요새 이제 닙스나 EMNLP나 이런 학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학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문제들도 이제 생겼는데 서브미션이 너무 많아요. 리뷰어들 퀄리티도 떨어지고 있고 리뷰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제 비슷한 주제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한 컨퍼런스에 5개 서로 다른 논문이 내가 이 분야에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다 하고 주장하는 상황도 이제 벌어지게 되고요. 그런데 또 이제 살펴보면은 어떤 논문들이 이제 새롭게 나와서 시작이 되는가 하고 보면은 한 3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이런 큰 기업들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과 인적 자원과 컴퓨팅 파워를 써가지고 찍어내는 논문들. 가장 제가 예시로 들기 좋아하는 거는 이미지넷 이제 3분 만에 트레이닝한다 이런 것들 하는 것들 작은 연구기관에서는 쉽지 않은 것들이죠. 아니면 굉장히 특정한 데이터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에서 자기들이 가진 데이터를 공개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회를 진행한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내는 논문 혹은 세 번째 굉장히 특정한 산업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파고들어서 거기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실제 사례로 구현을 해내고 성공적으로 그거를 실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논문 이 3가지 정도로 저는 구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ML 리서처로는 자기가 어떤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되죠. 나의 커리어를 설계할 때 대학원을 가야 될까? 아니면 기업 해체 이제 AI 연구 조직에 들어가야 될까? 들어가게 된다면 나의 연구 토픽은 어떻게 잡아야 되지? 굉장히 다양한 필드들이 있고 점차 이제 세분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ML 리서치 토픽들을 이제 정하는 방법론을 저 나름대로 세워봤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큰 부분을 세워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요새 굉장히 많이 핫한 계속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키워드 2개는 버트나 간 같은 것들이 굉장히 겐인지 간인지 이제 분분하긴 하지만 이루어지고 있고 트랜스포머 버트의 빌딩 블럭이 되는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니면 뭐 뉴럴 네트워크 자체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파고 싶다 아니면은 요새 유행하는 AutoML 어떻게 하면은 아키텍처 설치를 자동화해 가지고 여기도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을까 뭐 아니면 뭐 노멀라이제이션이나 오그멘테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버트를 고린다고 하고 진행을 하면은 두 번째 스텝으로는 자기 별자리를 보고 두 번째를 고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물병자리니까 캡슐이겠네요. 저희 연구 주제는 지금까지 온 거 보면 캡슐 버트예요. 굉장히 가슴 뛰는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캡슐 네트워크랑 버트를 합치다니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랜덤하게 날짜를 뽑아가지고 여기서 같은 걸 앞에 붙이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이 며칠이죠? 8일인가요? 7일이네요. 컨티뉴얼이네요. 컨티뉴얼 지속적인 학습을 하겠죠. 이제 캐터스트로픽 포게팅을 어떻게 회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됐어요. 컨티뉴얼 캡슐 버트를 해가지고 전 내년 EMNLP에 나가면 됩니다. 굉장히 웃긴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심심하시면 올해 EMNLP 나가가지고 끝에 버트가 붙은 논문들이 몇 개가 되는지 한번 세워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빨리 진행을 했어요. 제가 왜냐면은 여러분이 점심시간이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면 이제 6분 뒤면 제 발표가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40분부터 점심이 시작인데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미 많이 와버렸어요. 네.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 메이킹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핫합니다. 데이터 애널리스트라는 직업도 생기고 있고 스타트업이나 이런 그로스 조직을 따로 만들고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자들로부터 취합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서비스는 좋은 고객들을 데려오고 좋은 고객들이 많이 오면은 데이터가 더 많이 생기고 이렇게 선순환을 나타내는 게 결국 AI 서비스의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흐름이 됨에 따라 이제 어떻게 우리가 기업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가도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잘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갑자기 AI 조직이 생기거나 갑자기 데이터 애널리시스 조직이 생기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들어본 이야기들이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한 사업 부서에서 우리는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게 내 캐리어에 도움이 되고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다른 팀에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러한 이유는 그건 논리적이지 못하고 지금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좋은 것 같지 않아. 이 남자가 아무리 내 수염을 걸고 이걸 해야 된다 말을 해도 안 믿다가 데이터가 생기니까 온갖 데이터를 모델링을 해가지고 만들어 올 수 있는 거죠. 이 GPU가 이만큼 상승했고 이 GPU는 이만큼 떨어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해. 하면은 이제 반대편에서는 이거를 이제 소통에 굉장히 좋은 방식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조심을 해주는 게 조직 전체에 아직 데이터 리터러시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데이터 애널리시스 그룹이 생기게 되고 이 조직이 굉장히 정치적인 힘이 막강해지고 다른 조직들을 찍어 누를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길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다 보면 뭔가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야 너네 사업팀에서 이렇게 한 것들이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일한 방법을 한번 돌아봐야겠다. 그러면 내 잘못이 아닌데 AI 잘못인데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가설적인 상상 속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최근에 이제 산업에서 나온 게 애플에서 애플 카드를 만들었어요. 가트너랑 같이. 그래서 애플 카드를 신청을 하면은 당신은 이제 신용 기록을 보고 한도를 내줍니다. 근데 스티브 워즈니악이랑 자기 아내랑 똑같은 이제 자기 신용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결혼을 했으니까. 근데 한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워즈니악이 이제 애플이랑 같은 호에 항의하니까 AI 탓이야 우리가 어쩔 수 없어. 데이터가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어떻게? 심지어 우리는 이 모델에다가 성별 정보도 안 줬어. 어쩔 수 없다. 이러면 정말 책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 리터러시를 갖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배려를 해야 할 것이고 데이터를 어떻게 좋게 커뮤니케이션에 사용을 하고 데이터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방지할 수 있을지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 대응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기 전에 이런 것들이 너무 저는 빠르게 도입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심하게 돼요. 이런 뭔가 새로운 유행을 쫓다가 뭔가 부작용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역시 이거는 아니었어 라는 식으로 흐르게 될까 봐 최근에는 또 어떤 것을 본 적이 있었냐면 기업 의사결정에서 자기네들의 최근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비지도 학습으로 여기서 미닝풀한 인사이트를 이끌어내가지고 그것을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적용을 하겠다 이런 사례를 봤어요. 근데 비지도 학습이 문제가 생기죠. 이것의 성능을 어떻게 측정할 건데 나는 이게 잘 된 것 같아 하고 성능을 설정을 해버리면은 거기에 그냥 바이어스가 생기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되 그냥 데이터를 밑에다 갖다 붙이는 것밖에 안 되죠. 결국 이제 저희가 그런 자조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요새 하도 리프로듀시빌리티가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ML 커뮤니티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사실 발전을 한 거는 기술적인 발전이 아니라 체리피킹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발전을 한 것이다.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에서도 또 해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기업들에서 AI 조직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보면은 이 AI 조직들에서 뭔가 경제적인 어떤 성과를 달성한 것들을 아직은 찾기가 좀 힘들어요. 이 굉장히 많이 인건비가 들어가고 굉장히 많이 컴퓨팅 파워도 들어가고 굉장히 많이 데이터 수집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투자인데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이제 성과를 못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건 연구원들의 탓은 아니죠. 오히려 이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들은 이 새로운 핫한 기술이 나오니까 우리도 다음 세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AI 조직을 신설한다 하고 경영자들이 야 AI로 뭔가 해봐 이러면 사실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 될지 기대도 없고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 될지 방향성도 없고 전략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게 선례가 또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힘든 현실이라는 부분 이 부분이 저는 사람이 가지는 빚에서 굉장히 이제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AI를 위해서 이제 겨울이 오지 않고 새로운 기술이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고려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빠르게 결론으로 도착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GDPR 그 튜링상 수상자죠. 이 인터뷰에서 한 내용 중에 이제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는 글을 봤어요. 결국 아무리 우리가 좋은 기술들, 멋진 일들을 하고 있어도 결국 하고 있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커브 피팅 아니냐. 그냥 적당히 아무리 좋은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이랑 아무리 좋은 모델 뭐 뉴럴 아키텍처 서치를 사용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우리 커브 피팅밖에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정말 얘가 판단을 내리거나 아니면 뭔가 인간에게 인간이 어떤 바이어스가 끼지 않고도 굉장히 좋은 가치들을 안전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는데 결국에는 그런 커브 피팅하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가 올 건데 다음 스텝이 없으면은 AI 겨울이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을 남기면서 발표를 마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